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호주는 이해관계, 가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전통적 상호 우방 관계로 호주는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전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참전은 대한민국이 전후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적잖은 기여가 되었는데요. 호주는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해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쟁에서 호주의 해군과 항모는 괄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 말에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릴 때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당시 호주 총리가 IMF에 빨리 한국 지원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한국이 호주와의 무역에서 꽤 비중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IMF 사태 당시 가장 먼저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과 호주는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화디펜스의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LAND 4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알라와 캥거루가 뛰어놀고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를 가진 나라. 호주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나름 전 세계 19위의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데요. 현재 호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군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들 섬을 군사기지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호주는 추후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발판으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재편성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한 호주의 2020년 국방전략 갱신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해당 백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호주는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바꾼 겁니다. 실제 호주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가리킨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호주는 홍콩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중국이 홍콩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하는 데 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중국은 호주 수출품 목록을 만들어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는 등 호주에 경제적 압박을 줬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호주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계와 학계에 대한 공작을 벌이다 들통이 나면서 양국 간 관계는 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호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요. 휴먼라이츠 위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민주화 지지 입장을 밝힌 호주의 중국 유학생들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이들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들이 부모 집을 찾아가 겁을 주거나 전화를 걸어 자녀에 대해 질문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유학생은 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당국이 자신을 소환해 스파이로 활동할 것을 회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은 호주에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귀국 즉시 감옥에 잡혀갈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주에 유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저런 대우를 받다니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호주의 반중 정서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호주와 함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천년의 적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한국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마냥 지켜만 보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싸움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은 미호주 주도의 텔리스먼 세이버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은 미국과 호주 양국 간 동맹의 핵심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관계는 물론 호주와도 새로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4400T급 한국형 구축함, 헬기, 해군 해병대 병력 240여 명을 이끌고 훈련에 참가하며 위용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 참가 소식에 중국은 결국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맙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참여를 결정했고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연합훈련 참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텔리스먼 훈련에서 미국은 호주에서 중국을 겨냥해 고기동 다연장 로켓 HIMARS과 패트리엇 미사일 PAC-2 실사격 훈련을 이례적으로 실시한 모습이 공개했는데요. 그중 미 해병대 고기동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HIMARS 포대가 유도 로켓을 집중 사격하는 영상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이마스는 영화 강철비로 널리 알려진 MLRS 대구경 다연장 로켓을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이마스의 227 다연장 로켓 한 발은 최대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자탄이 644개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마스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하이마스는 중국을 겨냥한 미 육군의 새로운 다영역 작전 MDO 개념에서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이마스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프리즘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프리즘은 최대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은 물론 함정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평택 미군 기지에서 서해상의 중국 항모 전단 등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모 킬러로 불리는 한국의 CIWS 2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이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IWS는 함정에 탑재된 미사일로 요격에 실패한 적 대한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최후의 보루로 불립니다. 국산 CIWS-2는 첨단 AESA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인데요. 주변국들이 기존 CIWS로 요격할 수 없는 신형 대한미사일을 속속 배치하자 방사청은 2030년까지 국산 CIWS-2 사업에 총 3,200억 원을 투입하고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LIG-NEX1과 한화시스템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LIG-NEX1으로 정해지면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최근 방사청은 CIWS 2체계 개발 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국산화 개발 업체로 LIG-NEX1을 선정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LIG-NEX1은 국내 최초로 CIWS 이전용 사격 통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ESA 레이더 기술 등 CIWS-2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IG-NEX1은 적의 공중 위협과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공-2 항공기 유도탄 등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 레이더를 양산해 차세대 국산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CIWS-2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 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CIWS-2와 유사한 방어 무기 체계인 램 유도탄과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을 개발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CIWS-2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함정의 최후 방어를 담당하는 CIWS의 개발과 양산을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CIWS-2가 공개되면 한국이 첨단 근접 방어무기 체계를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자국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물론 호주와 새로운 연합전선까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CIWS-2까지 더해지면 중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최첨단 무기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오커스에 들어와라.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 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9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커스 필러 2필러 기둥이 참여에 열려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등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러 1은 미국, 영국, 호주만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필러 2는 기술력이 있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오커스는 일본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도 협력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양자적으로 첨단 기술, 방산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합류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합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더욱더 큰 우려를 표하며 견제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에 미국이 오커스에 한국을 넣으려고 하며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은 전투용 드론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전쟁에서 전투용 소형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에 질세라 무시무시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은밀하게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명 S드론이라 불리는 드론들은 이미 S1부터 S9까지 9종류가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천검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드론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군사용 드론 개발에 나섰지만 연구 목적이 주로 핵심 기술 개발, 즉 해외에서 제공하거나 기업들이 연구하기 어려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뛰어났지만 실전에 필요한 드론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작심하고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에 처음 도전한 것은 GPS 제머제머 대응 소형 무인기 기술 연구라는 이름으로 개발한 S1 드론입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개발한 S1은 2016년 북한의 수도권 GPS 교란 사태로 군작전과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보자 개발한 것입니다. 북한의 GPS 교란 장비의 전파 위치를 추적해서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2 드론은 S1을 개량한 드론으로 S1 탐색기를 교체해서 다목적 자폭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S1과 달리 전자광학적 외선 EOIR 탐색기를 장착해 어떤 표적이든 조준해서 파괴할 수 있도록 개량했고 최대 150km 밖의 표적을 공격하거나 1시간 넘게 적진 영공을 배회하면서 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드론 사령부의 임무 중 타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S2 드론으로 3자릿수 정도가 드론 사령부에 배치돼 북한 드론 도발 시 보복 작전을 위한 전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S3부터 S9까지 총 6종이 있는데 대부분 실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자폭 공격 임무가 가능한 실전 공격용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완성된 것보다는 비밀스럽게 개발 중인 것들이 많은데 S5와 S7 드론은 정말 특이한 구조로 드론 속의 드론 개념을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유무인기 군집 협업을 위한 소형 무인기 공중발사 기술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 중인 이 드론은 엄마 드론인 S5의 아들 드론인 2개의 S7을 장착하고 날아다닙니다. 이 독특한 구조의 드론은 드론 사령부의 광대역 드론 방어를 위한 것으로 때 드론, 타격, 요격, 무인기인 S6가 군 중요 시설을 방어하면 S5는 S6가 방어하지 않는 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S5는 S7 2개를 장착하기 때문에 적이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S9 드론은 AI 기술을 적용한 ADD 최초의 드론으로 여러 대의 드론이 마치 벌떼수험처럼 몰려다니는 군집 드론에 AI를 결합하면 조종사 통제 없이 스스로 드론끼리 충돌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 군집 형상을 최적의 형태로 알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이 드론을 요격할 때는 알아서 분산됐다가 공격할 때는 한 곳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몰려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ADD가 지금까지 만든 구종의 드론 외에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신형 무인기 중에 10번째 S 드론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검 미사일을 활용한 파이어 이글 드론입니다. 천검 미사일은 소형 무장 헬기 LAH의 핵심 무장으로 광섬유로 조종사가 직접 미사일을 유도하다가 적 전차를 발견하면 미사일이 자동 표적인식 ATR 기능으로 자동으로 추적하여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무인기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의 개발은 군사위성에서도 그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에 참여한 군 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2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이은 425사업의 두 번째 정찰위성입니다. 무엇보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 탑재체를 장착한 첫 번째 위성으로 고해상도 성능을 갖춘 첨단 중대형급 위성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 적외선 EOIR 촬영 장비를 장착한 1호기와 달리 영상 레이더 SAR을 싣고 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쓴 뒤 반사대에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인데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광학 위성으로 북한을 정찰할 때는 계절 날씨 변수가 컸는데 나뭇잎이 우거진 봄과 여름, 가을엔 산악 지역에 있는 시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SAR 위성이 가동되면 비눈이 오거나 흐려도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 TEL과 방사포,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차와 열차의 특성 및 움직임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 무기 등 북한이 한미를 기만하고자 만든 위장시설, 깊은 숲속에 숨겨놓은 군사시설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SAR 위성을 보유하지 못했고 광학 위성도 해상도가 떨어져 이제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당시 KH-1112 광학 위성과 라크로스 SAR 위성을 이라크 상공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 이 같은 위성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 방산 강국들의 위성 전쟁에 한국도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자주포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오는 2027년까지 K9를 K9A2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로키드 마틴도 합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K9 자주포나 독일 PGH-2000보다 더 긴 포신을 탑재하는 자주포를 개발하려 했지만 지난 3월 이 자주포의 개발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긴 포신을 탑재하고서 차체 진동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전부터 차체 진동을 제어하는 것은 K9 자주포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K9 자주포는 K9A2, K9A3까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기에 한국산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개량이 진행되면서 K9의 탄약 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성능 개량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K10은 K9A2에 새롭게 적용되는 둔가마 단위 장약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성능 개량이 추진되는데 둔가마 단위 장약은 포탄을 날리는 추진력을 내는 새로운 장약으로 온도나 충격 등의 영향을 덜 받아 무게가 같은 포탄이라도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K10은 K9A2에 장약을 보급할 때 외부 컨베어 장치를 통해 장약을 자동으로 분리 이송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됩니다. 게다가 K10은 현재 K9과 동일한 미광증 폭식 야간 짬망경을 탑재하고 있지만 이는 K9A1 자주포와 같은 사양인 열상 카메라로 대체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K10 승무원의 혹석이 온열 손상 예방을 통한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냉방 장치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방산 강국들은 첨단 기술로 고부가 가치를 얻는 방산 분야를 독점하며 한국은 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미국을 비롯한 방산 강국들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미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시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의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설 미디어에 세부 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들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 지배치 이 모형에 멈칫섰고 긴 자망 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료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자망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 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 5급이 운용 중인 현무사 4 SLBM은 길이 10c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 이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 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 발사 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 발사 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사 44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끼리 16,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발사관 모형을 보면 3계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발사 장치를 키운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 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가사 1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과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OI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5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들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 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 쉽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꽤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무 5 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가 잘 팔린다. 사실 이 문장을 어색하게 느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금액 혹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면 조명받기 어려울 정도죠. 지난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은 약 130억 14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 18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다변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받고 있죠.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 전망이며 대상국은 작년 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사우디 등 중동,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까지 확산시켜 12개국으로 늘었는데요. 수출 무기 체계도 수출 효자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원양 경비함 등으로 다양해지며 지난해 6개 품목에서 올해 12개 품목으로 2배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협상이 지연되었음에도 달성한 놀라운 결과물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산 수출은 단순 수출이라는 금전적 이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방한한 줄리안 스미스 주 나토의 네이티오 미국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판매 관계로 인해서 폴란드 국민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티오 회원국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다소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점검하는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라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최대 경제방송국 CNBC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소식을 특집 편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미 CNBC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거래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특집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리포터의 첫 멘트가 인상적인데 한국을 직접 방문한 그녀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의 큰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정부 지원, 가성비, 빠른 배송을 앞세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 방산업체와 저렴한 중국 무기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이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었을까? 라며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 약 3조 6억억 원에 머물렀지만 2021년 말 호주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 등 굵직한 수주가 이어지며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등을 대규모로 발주하면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2조 225억 원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5배 가까이 방산 수출액을 늘린 겁니다. 리포터는 장소를 옮겨 약 30년간 한국 해양 수호에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서울함 울산급 호위함 중 이번 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함 개량형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들을 소개했는데요. CNBC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로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지넥스원, 현대로템이 있는데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AEROSPAC 앤드 디펜스 엑서비션에 전시됐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이웃한 쫄란드가 한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로켓 발사 대천무, 탱크 K2 전차, 전투기 FA-50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2022년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산 무기들을 짚었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한국은 무기 수입에 있어서 미국에 이은 폴란드의 두 번째 큰 파트너가 됐다. 폴란드 주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군수 산업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를 통해 나토 기준을 준수하는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토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한국의 무기 그리고 그 부품들이 통상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무기들이 나토 동맹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따라 첫 계약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을 출하해 선적했는데 2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해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후 2차 물량인 12문, 3차 물량인 12문까지 총 48대의 자주포를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전부 납품했습니다. 특히 3차 물량의 경우 한국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 중 폴란드 요구 조건에 맞게 정비해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납기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2018년 헝가리가 독일에게 44문의 레오파드 레퍼드 탱크를 주문했는데 벌써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대밖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유럽의 이러한 방위 산업의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이러한 방위 산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부터 3년간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사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일본에 있던 메가 더글러스 머카서 1880-1964는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잃어버릴 것도 포기할 보급품도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한국군의 무기는 절망적이었는데 북한은 구소련이 제공한 소총 15영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소총은커녕 탄약도 부족한 실정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우리 국군은 M1 소총 1 276정, 카빈 소총 607정에 일본이 쓰다 버린 구식 소총까지 전부 합쳐도 10영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주한미 군사고문단 KMAG 메가더에 요청해 소총탄 24만 발, 105 곡사포탄 10영발 등 427톤의 물자를 긴급히 공수해 버텨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점유율 2.4% 2018-2022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1971년에는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 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7사단 18영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한미양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직접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워 번개 사업을 지시했는데요. 그에 앞서 1년 전 국군 현대화 장기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했는데 말 그대로 번갯불로 콩 구워 먹듯 국산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칼빈 소총, 기관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을 전부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 총 8개의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자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74년부터는 군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서서히 무기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울곡 사업으로 M16 소총과 탄약,
포탄, 수류탄, 한국형 군용 지프를 비롯해 133T급 고속정이 건조됐고 2차 사업에서는 육군이 직접 사용할 K1 전차, K200 한국형 장갑차, K55 자주포와 함께 고속정, 초계함, 호위함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3차 율곡 사업에서 2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무기 사업으로 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수출이 아닌 내수용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위험 중인 북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 수출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가장 저렴하고 만들기 쉬웠던 탄약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고작 동남아에 탄약과 포탄을 수출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로 접어들며 고성능 앤드고가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상상도 못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적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2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등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데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엄청난 포탄 소모전이 펼쳐졌습니다. 양국 모두 생산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탄약을 사용했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손을 벌렸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곡사포와 장거리 로켓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5 곡사포탄인데 전 세계 전체 보유량의 약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인데 한국은 K9 자주포에 이 포탄을 쓰고 있고 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훈련하면서 엄청난 양의 포탄을 생산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루 3영발, 1년간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썼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에도 무리한 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족한 지원 능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에 손을 벌렸고 한국이 미국에 수십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 많은 양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와 대적할 바탕을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벌리느냐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 몇몇 국가도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꼴찌거리 북한도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해 이문을 챙기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